오늘도 몰랐던 이야기 더 넘어가기 전에 퀴즈 하나 풀고 가시죠. 자, 이 퀴즈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요. 한미 간의 원자력 협정 개정 논의가 올라왔었습니다. 자, 이래서 이 원자력 협정 개정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데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362 사업이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이 362 사업은 어떤 의미일까요? 자, 이 의미의 정답은 잠시 후 전문가들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식궁전 지금 시작합니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요, 이번에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올라갔다고 합니다. 국가안보실장 브리핑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원자력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정상 간에 의미 있는 논의가 있었고 앞으로 추가적인 협의가 이어질 것입니다. 앞으로도 긴밀한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뭐 구체적인 내용까지는 안 나왔어요. 네. 근데 어떤 좀 내용이 오갔을 걸로 보세요? 한미 원자력 협정은 뭐냐면요. 다른 나라는 없어요. 예. 우리가 미국에서 원자력 기술을 받으면서 앞으로 네 말 들을게 하는 게 원자력 협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대로 못 해요. 네. 그래서 원자력 협정을 개정을 하면 우라늄 농축과 재처리할 수 있는 권한이 있고 이러면 원자력 경제성이 현저하게 높아지고 그리고 핵물질을 만들 수가 있어요. 예. 첫 번째. 합법적입니다. 미국만 허락하면 돼요. 두 번째는 트럼프 대통령이 신재생 에너지보다는 원자력 발전을 대규모로 지려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미국이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랑 협력을 해야만 만들 수 있거든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럼 어떤 내용이 좀 오갔을까요, 이번에? 두 가지 다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미국 입장에서는 원자력 우리와 협업을 해서 원자력 발전소를 짓는 것 이게 관심이 더 있고 네. 우리 입장에서는 농축과 재처리 권한 이게 사실 이게 있으면 원자력 평화적 이용 경제성도 획기적으로 제고되지만 네. 유사시 핵물질을 만들 수 있으니까 안심이 되죠. 자, 이 원자력 협정이 사실 우리만 원하는 건 또 아니라고요. 미국도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고요? 미국이 원하니까 협력하기로 합의한 거죠.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부분에서 우리의 역량이 강화되면 예. 한국의 원자력 역량이 강화되면 미국으로서 인도 태평양 지역에서의 어떤 안보 네트워크가 강화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미국 중심의 원전 수출 시장도 확대할 수 있고 네. 또 한국이 사실 잠재적 역량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미국이 원하는 비확산 틀 내에서 한국을 통제 관리할 수 있다. 네. 그런 측면에서 미국도 필요를 느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이제 문성문 센터장님 설명처럼 우리에게도 반드시 이제 원자력 협정이 필요한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되기 때문일 텐데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폐연료 재처리라는 겁니다. 이게 어떤 이야기죠? 지금 국내 원자력 발전의 가장 큰 문제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국내 원자력 발전소에 임시 저장 시설들이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폐연료봉을 일단 기본적으로 비축을 해놓는데, 그러니까 폐연료봉이란 원자력 발전에 이용된 다 쓴 연료봉을 이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근데 이미 이게 90% 이상 포화가 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원자력 발전에 사용되는 이 연료봉 같은 경우에는 이 저장 시설에 보관한다고 해서 바로 이게 식는 게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몇 년이 기다려야 돼요. 그 연료봉의 그 열이 가라앉기까지 몇 년을 기다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보통 이제 물 속에 지금 영상에 나오지만 이제 물 속에 이렇게 보관이 돼 있는데 예. 그러니까 습식 저장 방식으로 수년간 보관한 다음에 완전히 식으면 그다음에 이제 건식 저장 시설로 옮깁니다. 그러니까 수조에 있는 걸 밖으로 빼서 저렇게 지금 그림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건식 캐스트에 저장해서 공기 중에 이제 냉각을 보관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저장 시설들이 지금 사실상 2030년이면 예. 거의 포화 상태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국내에 저런 영상에 나오고 있지만 완전하게 저렇게 보관할 수 있는 시설도 갖춰져야 되는데 네. 이게 사실 어느 지역을 선정하는 문제도 있고 또 지역 주민들이 반대하는 문제도 있어서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죠. 하지만 이제 만약에 원자력 협정이 개정돼서 우리가 연료를 재처리한다 그러면 이제 완벽하게 우리나라가 스스로 이런 폐연료봉을 재처리해서 다시 핵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네. 그런 구조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두 번째로 필요한 이유 한번 짚어볼게요. 두 번째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원전 수출 경쟁력이 강화된다는 얘기인데 이걸 거꾸로 얘기하면 지금 이 협정이 우리 원전 수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요. 원자력 발전소를 지려면 원자로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 원자로만 중요한 게 아니라 원자력 발전소는 연료가 중요하거든요. 연료를 농축을 해야 돼요. 예. 왜냐하면은 일반 우라늄 광석에는 0.7%밖에 안 들어있기 때문에 이걸 5%까지 농축을 해야 되거든요. 네. 요 농축을 해서 우라늄 연료봉을 공급하는 것도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요 권한이 우리 농축 권한이 없어요. 원자로만 저질 수 있는 거죠. 네. 또 우리 김대영 평론가가 말했지만은 그 다 연료봉을 다 쓰고 나면 연탄처럼 끄집어 내거든요. 그럼 이걸 다시 재처리하면 또 쓸 수 있거든요. 플루토늄이 나오니까. 요 권한도 없어요. 그러니까 원자력 발전소만 져줄 수 있고 우리도 우라늄 농축 미국이 허가해야 되거든요. 네. 그걸 공급을 못 해줘요. 그다음에 재처리도 어렵거든요. 재처리도 우리 기술은 있는데 미국이 허가를 안 해줘요. 예. 그러니까 원자로만 만들어주고 이 핵 연료 주기를 완성할 수 있는 구멍이 숭숭 뚫리니까 우리로서는 상당히 불리한 거죠. 그렇군요. 자, 그럼 세 번째로 또 필요한 이유가 있다고 해요. 세 번째 이유 한번 살펴볼까요? 그러니까 SLBM과 핵 잠수함이라는 겁니다. 이게 좀 민감한 문제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는 데 있어서 기대하는 이유이기도 해요. 그럼요. SLBM은 잠수함에서 발사하는 탄도미사일이거든요. 예. 우리는 이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SLBM이 제 역량을 발휘하려면 핵잠수함이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우리는 핵잠수함이 없거든요. 핵잠수함을 만들려면 거기에 작은 원자로에 사용되는 그 연료가 필요하거든요. 네. 이게 일정 부분 이상 농축된 연료예요. 우리는 그거 사용할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만약에 협정이 개정이 되면 그걸 사용할 수 있게 되고 네. 그리고 핵잠수함과 SLBM 그렇다면 우리의 이 핵 대응 능력이 한층 강화될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되죠. 조홍 박사님, 그런데 예. 우리 정부가 이거 원자력 협정을 개정하려고 시도를 또 안 했던 건 아니더라고요. 예. 근데 왜 아직까지도 안 된 거예요? 많이 했어요. 많이 했는데 뭐 이런 말 있죠. 뭐 없는 찐빵 그러죠. 그 핵심이 없어요 지금. 핵심이. 네. 말이 표준어 뭐냐면- 아니죠? 예. 뭐냐면은 이 농축과 재처리가 핵심이거든요. 네. 근데 요 권한은 끝까지 안 줘요. 왜냐하면 농축을 하면 이게 전농축을 하면 괜찮은데 고농축을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졌던 우라늄탄이 되거든요. 예. 그다음에 플루토늄을 만들면 나가사키에 떨어진 플루토늄탄이 되거든요. 우리 김대영 평론가님 얘기한 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냐면요. 예. 2030년이 되면 지금 아까 있던 저장소 있죠? 그게 원자력 발전소 안에 있어요. 그걸 끄집어내서 영구 방패장을 만들어야 되는데 네. 그게 없어요. 2030년이 되면 저게 다 차면 심각하게 말씀드리면 원자력 발전소는 하나씩 문을 닫아야 돼요. 가동을 못 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재처리는 우리한테는 절박하다. 예. 근데 문제는 재처리하면 플루토늄이 생기니까 미국이 의심하는 거죠. 핵폭탄 만드는 거 아니야? 그래서 끝까지 안 주고 있는데 지금 어떤 결과가 나온지 모르겠지만 네. 재처리와 농축 권한은 일본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도 IAEA 사찰, 원자력 기구의 사찰을 받으면 다 투명하게 운영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뭘 줬든지 간에 재처리와 농축 권한을 가져왔으면 예. 대단히 큰 성공을 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이런 원자력 협정 개정 시도가 역대 정부들에서 있었고요. 사실 그간 또 우리 정부들이요. 비밀리에 핵무기 또 핵 추진 잠수함에 대한 개발도 꾸준히 시도해 왔습니다. 타임라인이 하나 있습니다. 보면요. 가장 처음 비밀리에 핵무기 개발 추진을 시도한 사람 바로 박정희 전 대통령입니다. 당시 우리나라의 핵무기 개발 능력을 알 수 있는 인터뷰가 하나 있어서 저희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 인터뷰입니다. 우린 핵무기 개발 능력은 있지만 NPT를 준수해서 개발하진 않는다. 그러나 미국의 해구산이 철회되면 자체 개발에 나설 수밖에 없다. 아니 그러니까 박정희 전 대통령이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인터뷰도 굉장히 또 자신감이 넘치는 톤인데 정말로 우리에게 당시에 핵무기 개발 능력이 있었어요? 지금 북한이 세계 경제력 200위 최빈국이죠. 예. 핵무기 가졌잖아요. 파키스탄, 인도 핵무기 가질 때 98년에 거의 세계 최빈국 가난한 나라였어요. 그러니까 핵무기를 개발하는 게 생각보다 기술력이 높지가 않아요. 네. 지금 가난한 나라들이 다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75년 정도면은
우리 기술력 정도면은 충분히 만들 수 있었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군요. 아니 김대호 평론가, 당시에 그런데 핵무기 개발을 이제 위해서 과학자들이 모였어요. 예. 근데 자신들이 뭘 개발하는지도 몰랐다면서요. 예, 당시 이제 당시 박정희 정부가 이제 예. 890 계획이라는 걸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핵무기를 만들려면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예. 일단은 핵탄두가 필요하겠죠. 뭐 원자폭탄이든 수소폭탄이든 이런 걸 필요로 하고, 그 다음에 이 핵탄두를 어딘가 멀리 날려보내야 할 미사일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로 분류를 해서 만듭니다. 그래서 국방과학연구소가 이제 탄도미사일을 예. 개발을 하고, 그다음에 한국원자연구소 중심으로 표면상은 이제 원자력 발전이라고 했지만 이 핵 무기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데, 보통 이런 비밀 계획들은 일종의 큰 퍼즐은 네. 가장 최상층에 있는 사람만 알아요. 그리고 이제 이걸 연구하시는 분들은 일종의 하나의 퍼즐을 맞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런 데는 당시 우리가 기술이 부족했기 때문에 세계 여러 나라에 나가 있던 우리 기술 과학자들을 이제 다 불러왔습니다. 네. 이제 이런 분들이 퍼즐 하나하나씩을 다 만들어 나갔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림은 알 수 없었지만 이런 비밀 계획이 진행된 걸로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 이 핵무기 개발에는 실패를 했어요, 당시에. 예.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이게 사실 박정희 대통령이 개발을 시도한 것은 닉슨 독트린이거든요. 예. 자국방해 알아서 해라. 주한미군 감축도 가능하고 북한의 위협은 높은데 박정희 대통령이 그런 결심을 한 거죠. 프랑스와 은밀하게 협력을 하기 시작했고 예. 한국원자력연구소를 중심으로 해서 플루토늄 생산 이걸 추진해 나갔거든요. 근데 미국의 정보력이 어떻습니까? 이 들통이 났어요. 결국은 미국은 이걸 포착을 하고 우리에게 주었던 F-4 전투기 예. 더 이상 줄 수 없다. 그리고 경제 차관 지원 중단 이런 것으로 압박을 하자 결국 우리로서는 우리 국익 차원에서 이걸 중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던 겁니다. 아, 그랬군요. 그럼 두 번째, 그 이후에도 계속된 또 시도가 있어요. 보면은 김영삼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아니, 핵 추진 잠수함용 원자로를 건설하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왜냐하면 NPT 예. 비확산 조약에서 핵무기를 개발하는 건 금지돼 있어요. 우리 가입국이니까.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함은 핵무기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잠수함엔 두 가지가 있어요. 핵 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미국은 재래식 잠수함이 없이 다 원자력 잠수함이거든요. 근데 LA급 공격 원잠은 핵무기가 없어요. 추진력만 핵이거든요. 네. 그다음에 이제 오하이오급은 추진도 핵이고 핵미사일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엔진만 핵을 쓰면은 이건 NPT에 안 걸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1993년에 북한이 NPT 탈퇴하고 핵무기 개발을 본격화하니까 우회적으로 핵 능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핵추진 잠수함을 추진했는데, 근데 역시 문제는 다시 도돌이표. 예. 자, 평화적인 원자력을 이용하려면 5% 농축, 전홍축이거든요. 근데 원자력 잠수함은 20% 이상의 고농축이 필요해요. 역시 고농축으로 가니까 그건 또 미국이 허락해주지 않죠. 예. 그다음에 저 당시만 해도 소형 원자력 그 설계 기술이 지금도 어려워요.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안 됐던 거죠. 그랬군요. 자, 그럼 마지막 또 타임라인으로 한번 가볼게요. 언제냐면 바로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일단 퀴즈 한번 풀어보고 가보겠습니다. 퀴즈 띄워주시죠. 자, 노무현 전 대통령이 승인한 362 사업에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게 핵과 관련되어 있는 사업일 것 같은데 정답이 뭡니까? 예, 이게 사실 이제 원자력 잠수함과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2003년 6월 2일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이 원자력 잠수함 사업과 관련돼서 재가가 난 날짜를 따서 네. 362 사업이라고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자력 잠수함이라고 하면 핵 추진 잠수함을 말씀하시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단계까지 드디어 핵 추진 잠수함 건조 사업까지 시도를 하게 된 겁니다. 그럼 당시에 이건 어떻게 진행됐습니까? 그러니까 일단은 이게 안보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NPT 탈퇴 선언을 했고, 예. 그다음에 2차 북핵 위기가 저도 이제 기억이 나는데 2003년도에 정말 전쟁 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굉장히 좀 긴장이 고조됐던 시기가 있었어요. 예. 근데 역시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군에서 이제 흔히 비닉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이제 비밀적인 사업이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네. 비닉 사업으로 조용히 진행이 됐었어요. 그렇군요. 예, 그래가지고 알려지지 않았는데 이게 어떤 언론에서 갑자기 기사가 나오면서 한번 확 이제 또 공개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것과 관련돼서
이제 미국 쪽에서도 적지 않은 이제 압력이 있었던 걸로 이제 전해지고요. 그래도 이때까지만 하더라도 이전보다는 네. 우리가 어느 정도 이제 기술적인 성숙이 좀 됐던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이제 지금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게 그때 만약 됐다라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어쩌면 원자력 잠수함을 보유했을 수도 있었겠죠. 이거는 왜 무산됐어요? 지금 김대영 평론가님이 살짝 지나갔지만 예. 아픈 과거입니다. 어. 언론에 공개됐어요. 아, 언론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뭐 이렇게 화병 걸린 사람들이 아주 많이 계시는데 네. 뭐 역사가 평가하겠습니다만은 사실 국가 기밀은 전략적인 거는 언론이 조심히 다뤄야 되거든요. 만일 저때 핵추진 잠수함이 만들어졌으면 네. 우리가 이 상황까지 오지 않았죠. 훨씬. 그리고 또 하나는 저게 36이라고 그랬잖아요. 예. 2003년 6일. 2004년에 우리가 레이저 기법을 활용해서 네. 극미량의 우라늄을 농축을 그게 이제 우연이다. 뭐 한번 해봤다 서류 많은데 네. 그게 NPT 체제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거였거든요. 어. 그래서 그게 노출이 되니까 우리 뭐 손들고 뭐 혼나고 막 그랬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 사업까지 영향을 받은 거죠. 의심받으니까. 자, 한편 우리가 이렇게 뭐 역사적으로 핵 잠수함 추진에 어떻게 보면 번번이 좀 실패를 해오는 동안에 아니 북한은요 핵 추진 잠수함의 고도화에 힘을 실어왔습니다. 얼마 전에 북한이 직접 핵 추진 잠수함이라면서 이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해상 방위력은 제한된 수역이 따로 없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임의 수역에 이르기까지 철저하게 행사될 것이라고 확언하셨습니다. 아니 뭐 북한 주장일 뿐이고 저거 진짜 핵 추진 잠수함 맞아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아직까지 북한이 이런 잠수함에 쓸만한 원자로를 소형화시키는 기술이 과연 있냐라는 부분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걸 봤을 때는 아직은 좀 먼 것 같고 그리고 선형 배 모양도 달라져야 됩니다. 네. 근데 기존의 이 뭐 로미오급이나 북한이 갖고 있던 잠수함들과 지금 영상으로도 뒤에 나오고 있지만 크게 차이가 없어요. 다만 이제 그 세일 보통 이제 이 잠수함 그 중요 부분이라고 하는데 그 뒤쪽에 이렇게 미사일을 넣을 수 있는 경납 공간은 만들었는데 과연 저 배가 먼 바다까지 나가서 작전을 할 수 있을지는 상당히 좀 의무시되는 그런 성능이 좀 보여집니다. 그래도 러시아로부터 이번에 좀 핵 추진 잠수함 관련 기술을 이전받았을 수도 있잖아요. 전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전략 기술을 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줘도 못 먹습니다. 아 그래요? 핵추진 잠수함을 동네 장난감처럼 생각하는데 네. 그거는 지금 기술을 통째로 줘도 북한이 못 만들어요. 호주도 지금 오커스 해가지고 영국, 미국이 전적으로 기술을 준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도 첫 진수가 2030년대 중반이거든요. 북한의 기술로 지금 주지도 않고요. 예. 저도 만질 수가 없어요. 엄밀히 말씀드리면. 자 그럼 문성부 센터장님 예. 이 부분이 슬슬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러면 핵 추진 잠수함과 일반 잠수함 어떻게 다르길래 이렇게 우리나라 뭐 북한 다 핵 추진 잠수함을 가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역량이 압도적으로 차이가 나죠. 이제 잠시 후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만 예. 디젤 잠수함과 핵 잠수함을 비교해서 보시면은 디젤 잠수함 추진 기관 자체가 이제 디젤 연료전지, 예. 핵 추진 잠수함은 소형 원자로거든요. 중요한 거는 이 수중의 속도가 압도적으로 핵 추진 잠수함이 빠르고요. 네. 가장 중요한 건 이겁니다. 지금 디젤 잠수함은 하루에 2번 이상 수면 위로 올라와야 되는데 지금 핵 추진 잠수함은 무한 작전이 가능한 거예요. 그러면 잠수함의 가장 이 생명은 은밀성이거든요. 은밀한 기동이 가능하다. 이것이 생존성과 은밀성, 이것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압도적으로 위에 있는 겁니다. 저렇게 비교를 하니까 훨씬 기술이 뛰어난 것 같습니다. 그럼요. 자 그런데 김대영 평론가가 아주 특별한 현장을 하나 다녀오셨었다고 해요. 여기서 미래형 잠수함이 공개가 됐다면서요? 맞습니다. 지난 5월에 그 부산에서 열린 예. 국제 해양 방산 전시회 때 우리 국내 업체가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데 미래형 잠수함이라는 걸 좀 들고 나왔어요. 네. 근데 저도 이 잠수함 모형을 보면서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많이 가졌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앞서도 이제 재래식 잠수함과 원자력 잠수함의 특징을 말씀 주셨는데 원자력 잠수함은 기본적으로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서 고속을 냅니다. 네. 그래서 배의 모양이 바뀌어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보면 원자력 잠수함들은 유선형 형태로 많이 갑니다. 그러니까 물방울 형태로 많이 가는데 지난 5월에 전시회에 나왔던 게 지금 이제 영상으로 나오는 이 미래형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고속을 낼 수 있는 그런 돼 있고 예.
그다음에 지금 이제 알게 모르게 이제 우리가 빈익으로 원자력 잠수함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개념 연구들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래요. 예, 왜냐면은 이제 예를 들어서 핵 협정이 바뀌었을 경우에 예. 이거 빨리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 이제 나오고 있지만 유선형 설계, 수납식, 함수타 적용, 그다음에 이제 연안에서의 활동에서 엑스타 적용도 됐고 또 한 가지로는 스텔스 성능도 이제는 가져야 됩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신 잠수함들은 스텔스 성능, 특히 이제 소나에 대비한 스텔스 성능도 지금 갖기 위해서 디자인을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이 사실 지금 알게 모르게 국내에서 진행이 되고 있고 그런 결과물이 한번 이제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원자력 협정이 개정되면은 우리도 마음만 먹으면 핵추진 잠수함 지금 만들 수 있는 겁니까? 지금 많이 연구가 돼가고 있는 걸로 좀 알고 있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바뀌기만 한다라면 결심만 되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여건은 충분히 갖춰져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원자력 협정이 개정될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가능성이 아니고요. 개정돼야 됩니다. 그래서 농축과 제철이 받아와야 되고 그다음에 핵심 잠수함도 국가전략 차원에서 추진해야 합니다. 개인적인 판단으로는. 네, 세 분과 함께 이번 한미 정상회담 테이블에 오른 한미 원자력 협정에 대해서 몰랐던 이야기 살펴봤습니다.